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중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한한령이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2016년도에 그 사드 보복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한령뿐만 아니라 한한령도 내려왔고요. 네. 또 수출입 통관을 좀 지연시키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런 조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한한령,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광고라든지 그리고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압력이 지금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당장 네이버를 비롯해서 포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서비스가 원활치 않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그 범죄 도시 3 있죠. 저도 좀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고 중국인들 흥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의 유튜브인 비리비리에서는 전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접촉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콘텐츠 프로그램인 그 유쿠나 아이치 같은 경우에서 그동안에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된 드라마를 계속 올려줬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올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의 그 가수의 공연이라든지 영화 그 제작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송출이 지금 거의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예. 또 그 현재 그 블랙핑크의 마카오 공연에 참석했던 중국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블랙리스트까지 좀 만들 정도입니다. 다만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금한령은 아직 내리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23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는 800만 명 정도 했을 때 40% 금한령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관광객이 줄었던 거에 비하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한령까지는 내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 문화 콘텐츠를 중국인들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는 게 이제 보복이라고 한다는 건데 왜 이런 사드 시절 같은 한한령이 재현되는 건지 배경이 뭘까요? 네, 외교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한한령이라든지 금한령을 내릴 때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분명한 메시지를 여기서 함께 보내주는데요. 아무래도 양국 관계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강하게 그 발동했던 것은 그 시기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에 한 접속이 상당히 안 좋았던 그 시점이 G7 정상회담에서 66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네. 대부분이 중국과 관련된 포위망을 좀 더 구축하는 구체적인 안들이 담겼던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포위망에 들어갔을 경우에 자신들의 그 반도체 그리고 6G와 관련된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우주 강국 그리고 군사 강국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해서 압박도 하면서 옷소매를 잡아 끄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이 미국적 질서에 편입하지 말고 중국적 질서라든지 가치를 존중해달라는 의미로 지금 읽혀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한한령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 우리 기업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특히 어느 기업이 조금 더 타격이 심할까요? 네, 국내 IT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사업을 미래 돈 나오는 젖소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네이버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86%를 차지하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 안에 차이나 웹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판 미생을 만들어서 2020년에 이와 관련해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수상한 그녀 나문희 씨하고 심은경 씨가 주연했던 건데 네. 이 이후에 이제 이런 그 한류에서 성공했던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으로 개봉했을 경우는 대박이 나는 그 신화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 네이버 웹툰의 최근 그 원작 그 영화를 만든 게 문유인데요. 네. 문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중국 내 흥행 2위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6천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고요.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된 그 관람객 수들도 한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카카오로 인수되면서 중국 안에 음악 유통이라든지 IP죠. 아티스트 지적 재산권과 관련돼서 사업을 벌리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긴장을 하는데요. 지난 2016년도 사드 이후에 5년간을 보면은 5건반의 그 판호가 승인이 안 됐습니다. 네. 하지만 작년 12월 달부터 올 3월까지 스마일 게이트라든지 넥슨 게임즈를 비롯해서 9개 판호가 잇따라 지금 됐는데 이제 한중 관계가 악화된다면은 중국이 게임 출시를 지연시키는다든지 또 판호 발급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긴장하는 거고요. 특히 면세점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항공사들, 호텔 이런 쪽은 아무래도 올해는 그 24만 명 정도 작년에 중국인들이 들어왔지만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최소 600만 명 정도로 들어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만 명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건 중국의 압박 수위가 지금 한한령 수준인데 이게 금한령까지 갈지 또 가면 언제까지 계속 이걸 조치를 또 계속 할지 이게 여기에 따라서 저희 어떤 타격 규모라든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이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시주석이라도 함부로 결정사항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라는 힘에 의한 파워게임을 즐기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훼손을 당한다든지 국가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한국이 만약 발목을 잡게 된다면은 앞으로 금한령뿐만 아니라 한한령,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한국 기업을 좀 괴롭히기가 더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벌써 인터넷 쪽에서는 혐한을 유도하는 여론 조작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라든지 국가안전부가 플랫폼 상에 마스터 관리자가 있습니다. 네. 이들이 대표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정보 유통을 막는다든지 금지어를 지정해서 한국과 관련된 그 정보 차단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한국 기업 길들이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과 관련된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제가 그 한마디만 더 들으면 중국 관련 사이트나 이런 것도 보면 한국 관련된 사이트를 보면 이 어떨 때 보면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는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일부러 유도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말도 안 되는 한국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왜곡도 많고 오해도 많고 맞아요.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게 한국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이런 거 많은데 이런 거는 진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틱톡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짧은 동영상이지만 중국과 관련해서 한국이 중국인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뭐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댓글을 의도적으로 유도시키면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썼던 드루킹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런 혐한을 부추기는 영상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것을 그리고 이게 보면 전파도 많이 되면서 예. 그 중국 국민들이 다 이제 그렇게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혐한을 좀 유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는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네. 또 한국 기업들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괴롭히게 나오는지 대비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해소가 됐는데 그에 따른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좀 궁금해서 지금 어떻게 좀 읽고 있으세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틀 전에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번에 합의로 인해서 앞으로 10년간 미국 정부의 재량적 그 세출 억제 규모가 무려 1조 3,318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재량적 예산이라는 것은 국방 예산 그리고 해외 차관을 제외한 순수 행정부의 집행 예산을 말하는데 네. 이 집행 예산 중에서도 투자적 지출이 있고요. 또 비투자적 지출이 있는데 여기에 각자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보니까 GDP는 무려
8,434억 달러 정도가 이로 인해서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명목 GDP의 3.31%니까 이번 그 회계연도가 10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2024년 회계연도에는 미국의 GDP 성장이 이 때문에 0.33%포인트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1년 사이에 500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네. 경기 후퇴 우려로 인해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후퇴를 피해갈 수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다만 문제는 6월 1일 시점에 미국 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무려 228억 달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말 시점이 6,630억 달러 정도의 보유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수준까지 보유현금을 늘려야 되는 게 미국 재무부인데요. 예. 단기적으로 이런 자금들은 늘리기 위해서는 T-빌이라고 해서 1개월짜리 물서부터 시작해서 1년짜리 그 물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6,400억 달러 정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T빌을 중심으로 해서 3개월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5.27%까지 올라왔고요. 6개월물 같은 경우는 5.17%.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무려 50bp 정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변동률로 보면 10%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변동률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채권 투자와 관련된 기대 수익률이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과 같거나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렇죠.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혼조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가 되고 원화나 엔화 그리고 위엔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도 유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주식시장은 앞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는 경기 후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경기 후퇴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메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부터는 경기 침체, 하락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벌써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크게 줄고 있고요. 또 주택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은행 대출 감소로 인해서 제조업과 관련된 뭐 PMI 지표라든지 ISM 지표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하이테크 산업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를 정점을 기록한 뒤에 현재 2분기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감소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기업 실적을 가지고 경기의 침체 국면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시차를 갖고 있는데 평균 기업 실적이 감소하고 4분기에서 5분기 뒤에 미국의 경기는 하락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를 대입해 보면은 꼭 4분기 정도가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한때 0.9%포인트 정도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네. 현재는 0.8 정도로 좀 뚫어져 있지만 이 부분은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은 항상 그 정도 수준에서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경기 후퇴기에 진입할 때 시차는 짧게는 13개월, 길게는 한 18개월 정도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경기 채권으로 봤을 경우에 경기 후퇴 국면은 빠르면은 이번 8월 달, 늦어도 내년 1월 달에 찾아온다는 점에서 4분기에는 경기 후퇴를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경기 후퇴가 찾아오더라도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기 때문에 또 금리도 낮출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예상하는 경기 견착률보다는 좀 마일드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금리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금리 이제 다시 발표가 됩니다. 연준에서도 지금의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볼 텐데 뭐 어떤 결정을 좀 할 거라고 보세요? 네,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매일같이 저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저께까지는 금리 동결 확률이 81%에 달했는데 네. 오늘 지금 아침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66%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도 이 때문에 아주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66%라고 하더라도 50% 시장에서 이렇게 예상하면은 연준 같은 경우는 시장의 대세를 따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다만 7월 달에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이 현재로서는 67% 나오고요. 7월 달에 금리 동결 확률은 32%라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아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후퇴가 뭐 이르면 8월 뭐 아니면 뭐 내년 1월 이렇게 온다면 주식 시장은 저희가 좀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후퇴 국면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예. 하지만 주식시장만은 좀 다릅니다. 경기 후퇴 국면 직전까지는 주가가 하락하지만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가면은 주식시장을 오히려 상승하는 게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 이후에 9번의 경기 후퇴 국면을 경험을 했는데 이때 평균적으로 그 경기 후퇴의 기간은 10개월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는 이 기간 동안에 바닥에서 무려 21%나 급등을 했는데요. 짧은 주가 반등폭은 9.5%였지만 가장 큰 폭의 주가 반등은 31.2%에 달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앞으로 주식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경기는 계속 늘 순환하기 때문에 경기 후퇴 국면에 진입한다면은 다음번 경기 후퇴 국면의 수혜주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6G와 관련된 산업들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새로운 IT와 관련된 그 상품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 움직임이 또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경기 후퇴 그 직전까지 주가가 가장 먼저 하락했던 종목,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종목들이 먼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찾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짧게 이건 정말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2008년 리먼 쇼크 때 보면 미국 시장이 경기 후퇴 맞아서 크게 이게 할 때 중국이 대신 글로벌 경기를 이끌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조금 전에 그 기자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에서는 1위 기업과 2위 기업이 경쟁을 벌이면은 두 기업이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3위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PMI라든지 여튼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요. 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쓰지를 않고 투자도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네. 과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년 300만 개 기업이 도태를 당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피리를 불면 그 중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서 투자도 하고 장단에 맞서서 춤을 췄는데 춤을 춘 결과 이렇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K 형태의 그 경기 흐름,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정책 지원을 해주는 친환경이라든지 그리고 IT 산업은 계속 좋아지고 굴뚝 산업은 계속 악화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이야기했던 5% 성장은 어떻게든 달성을 하겠지만 질은 떨어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까지 떨어지는 낙수 효과는 이전보다는 작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이 그전만큼은 세계 경제를 대신해 미국을 대신해서 이끌 가능성은 좀 적게 보신다 그렇게 해석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그 부분은 미국이나 서방 쪽이 얼마나 투자를 해서 성장을 이끄는가 중요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 동력이 예전보다는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서 중국인들 소비 씀씀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용찬 소장님과 저희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